아버지의 영정사진은 지독하게도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그 앞에 멍하니 앉아 향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도 연쇄부도로 무너졌습니다. 유진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홀로 남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화려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명자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단호했죠. 명자는 영정 앞에 절을 올린 뒤 유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유진의 팔목을 잡아 끌고 구석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의 옷에서는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장례식장의 향냄새와 섞여 유진을 어지럽게 했죠. 명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유진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보물이다.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제 막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이다. 그런 아이 옆에 지금의 내 처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예단은 잊으마. 대신 조건이 있다.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증여받아 오너라. 그게 태호를 아내로서 보필할 최소한의 성이다. 유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집안이 파산한 것을 명자도 알고 있었죠. 이것은 결혼 허락이 아니라 파혼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태호를 사랑했습니다. 7년을 함께한 시간은 유진에게 삶의 전부였죠. 태호는 유진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저희 집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명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사는 거다. 못 태우겠으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태호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거라. 명자는 그대로 일어서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죠. 그 시각 유진의 약혼자 태호는 장례식장 비상구 계단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곁을 지키는 대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비서 세라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장례식 너무 지루하겠다. 얼른 끝내고 와서 나랑 와인 마셔요. 세라의 애교 섞인 메시지에 태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유진의 슬픔보다 자신의 유흥이 더 중요했죠. 태호는 세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금 정리 중이니까 금방 갈게. 태호에게 유진은 이제 낡고 가난해진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유진의 엄마 순영은 상담실 밖에서 명자와 유진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복도 벽에 기댔죠.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딸이 겪는 수모가 더 뼈아팠습니다. 순영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일궈온 작은 단독주택. 그것이 순영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었죠.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몰래 복덕방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순영은 낡은 신발을 신고 빗속을 걸었죠. 복덕방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주 금매로요. 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덕방 주인은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 동네 재개발 소문 있어서 좀 더 기다리면 제값 받을 텐데요. 지금 팔면 손해가 큽니다. 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이 급해서요. 제발 빨리만 팔아주세요. 순영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집은 유진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죠. 집이 팔리던 날 순영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벽지에는 유진이가 어릴 때 낙서한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순영은 손으로 그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순영은 집 판 돈과 보험금을 합쳐 명자가 요구한 아파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 봉투를 들고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명자는 고급 카페에서 순영을 맞이했습니다. 순영과 내민 돈 봉투를 확인한 명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련하셨습니다. 사부인 대단하십니다. 명자의 말투는 비아냥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습니다. 우리 유진이 부족해도 잘 좀 봐주세요. 마음이 착한 아이입니다. 명자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죠. 아유, 돈만 해오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태호도 이제 마음 잡고 결혼 생활 잘할 겁니다. 하지만 명자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의 집안을 탈탈 털어냈으니 이제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어떻게 쓸지가 고민이었죠. 그녀에게 이 결혼은 신성한 결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였습니다. 한편 태호는 세라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을 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태호는 세라에게 값비싼 가방을 선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세라는 태호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죠. 자기야, 유진 씨랑 진짜 결혼할 거야? 나 너무 질투나는데. 태호는 세라의 코끝을 톡 치며 웃었습니다. 결혼은 형식이잖아.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뽑아낼 거 다 뽑아내면 그때 정리하면 돼. 걱정하지 마. 태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아 마련해준 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유진은 극구 반대했죠. 하지만 순영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엄마는 길가에 나 앉아도 좋다. 그 눈물겨운 희생 앞에서 유진은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정말 잘 살면 돼. 태호 씨를 더 사랑하고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돼. 그것이 유진이 믿었던 순진한 희망이었습니다. 명자는 유진을 불러 혼수 리스트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최고급 비단 이불부터 해외 명품 식기 세트까지 끝도 없는 목록이 이어졌죠. 유진은 목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명자는 눈을 부릅뜨며 유진을 쏘아보았습니다. 과하다니? 내 아들 급이 있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다.
내가 해온 돈으로 아파트 사고 남은 건 다 이걸로 채워야지. 안 그러니? 명자는 유진의 친정집을 판 돈을 마치 제 주머니 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유진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순영은 딸의 뒤에서 면사포를 만져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행복해야 한다, 알았지? 유진은 엄마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영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웃어야 복이 온단다. 식장으로 들어서는 길 유진은 멀리서 환하게 웃고 있는 태호를 보았습니다. 태호는 하객들과 인사하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믿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유진이 버질로드를 걷는 순간 식장 구석에서 자신을 비웃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바로 세라였죠. 세라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명자는 하객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잖아요. 며느리 집안에서 성의를 좀 보였더라고요. 명자는 마치 자신이 유진의 집안을 도와준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순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구석에서 식은 국을 떠먹었죠. 가슴이 답답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멀리서 행복한 척 연기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태호는 공항에서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태호의 가방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호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이제 떠나네. 가서 적당히 놀아주고 빨리 돌아와 보고 싶어 죽겠어. 메시지 아래에는 세라의 노출 섞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잘못 본 거겠지. 유진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유진 씨 드레스 진짜 촌스럽더라. 자기가 아깝긴 해. 태호는 그 메시지에 이미 하트 이모티콘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마련해준 이 결혼의 실체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싶었죠. 태호가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 오래 기다렸지? 이제 들어가자. 태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진은 태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집도 절도 없이 오로지 딸의 행복만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고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 고분고분한 년을 어떻게 부려먹을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이 나는구나.
명자의 눈에는 욕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유진이 걸어 들어갈 신혼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자 사냥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터에서 유진을 기다리는 것은 굶주린 늑대들이었습니다. 유진은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차가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도 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깊고 잔혹할지,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변하게 될지를요. 비행기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구름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진은 태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태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했죠. 그 평온함이 유진에게는 가장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착한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잘하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거래로 시작된 결혼,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신혼. 이제 막 첫 페이지가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유진을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갑게 식은 거실의 공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유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죠. 인사도 채 받기 전 명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가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돈 관리부터 배워야지. 내 친정에서 해온 아파트 명의는 태호로 돌려라. 우리 집안 가장 기 살려주는 게 내조의 기본 아니겠니? 유진은 당혹감에 태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못 들은 척 외투를 벗으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그때부터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자는 매일 새벽 오시면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죠. 아침 식사는 무조건 칠첩반상이어야 했고 쌀알 하나 흐트러지는 꼴을 못 봤습니다. 유진이 회사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와도 명자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 편하자고 우리 아들 굶길 거냐?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떨지 마라. 내가 버는 거 태호 점심값이나 되니? 명자는 유진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내며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 사이 남편 태호의 외박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상사 접대가 있다는 뻔한 변명조차 나중에는 생략했습니다. 유진이 용기를 내어 밤늦게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 세라의 목소리였죠.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귀찮게 왜 자꾸 전화해? 집에서 엄마나 잘 모셔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유진은 텅 빈 침대 위에 앉아 차가운 눈물을 훔치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헛구역질과 견딜 수 없는 피로감.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죠. 유진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쩌면 무너져가는 이 결혼 생활의 구원줄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유진은 퇴근하는 태호를 붙잡고 수줍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태호 씨,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태호의 반응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하필 지금? 나 이번에 승진 후보 올라간 거 몰라? 너 일부러 나 발목 잡으려고 계획한 거야? 축복 대신 날아온 비수 같은 말에 유진의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에서 나온 명자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죠. 명자는 유진의 손에서 초음파 사진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애 가졌다고 유세 떨 생각 마라. 내 아들 앞길 막는 족쇄가 들어앉았네. 당장 치워버리고 싶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명자의 독설은 임신한 며느리를 향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유진은 입덧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지만 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키고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게 하며 고된 노동을 강요했죠. 유진이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으면 명자는 나 때는 밭 갈다가도 애 낳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유진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혹여나 걱정하실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엄마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해준 이 결혼을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태우와 세라의 분류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세라는 유진에게 보란 듯이 태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죠. 최고급 와인 바에서 태우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는 세라의 모습. 사진 속 태우의 눈빛은 유진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이었습니다. 세라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니 몸도 무거운데 집에서 고생이 많아요. 태호 씨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참, 태호 씨가 이 와인 너무 맛있대요. 언니는 입덧하느라 꿈도 못 꾸겠죠? 유진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해서 자신을 버린 남편이 너무나 미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유진이 잠든 밤 몰래 유진의 지갑에서 인감도장을 꺼내갔습니다. 유진의 친정엄마가 사준 아파트의 명의를 강제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죠. 명자에게 유진은 그저 아들의 앞날을 위한 자판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죠. 명자는 그런 유진을 보며 식충이가 따로 없다며 핀잔을 줬습니다. 유진은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명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명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병원 갈 기운 있으면 집안일이나 더 해. 꾀병 부려서 내 아들 돈 뜯어낼 생각 마라. 유진은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식탁을 짚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외박 후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셔츠 깃에는 세라의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유진이 화를 낼 기운조차 없이 태우의 옷을 받아주려 하자 태우는 유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리 비켜.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임신한 아내를 향해 내뱉는 태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태우는 그런 아내를 비웃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유진을 데리고 외출을 강행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모임에 수발을 들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명자의 가방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 안에서 명자는 친구들에게 유진을 마치 하녀 대하듯 부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둔해서요.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영 진도가 안 나가네. 친구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유진의 전신을 훑었습니다. 유진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지만 명자는 즐겁다는 듯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밑이 빠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죠.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 명자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명자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렇게 어리광 부리면 애가 건강하게 나오겠니?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마시고 누워 있어. 명자는 유진을 길가에 버려둔 채 혼자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유진은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갈 뿐 누구 하나 유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 거절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회의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유진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유진의 하얀 원피스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안 돼. 유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은 생명의 온기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같았습니다. 유진은 하얀 원피스 위로 번지는 붉은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뱃속을 쥐어짜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유진이 그토록 매달렸던 사랑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호의 차가운 수신 거절 메시지는 유진의 마지막 의지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천장은 지나치게 하얗고 시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유진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초췌한 모습의 친정엄마 순영뿐이었죠. 유진은 텅 빈 배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순영은 딸의 마른 손을 잡고 가슴을 쳤습니다. 유진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 좀 해봐라. 엄마의 간절한 목소리에 유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명자의 모진 시집살이, 태호의 노골적인 외도, 그리고 임신한 자신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떠난 그날의 잔인함까지 말이죠. 순영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평생 딸 하나 잘 살기만을 바라며 자신의 보금자리까지 팔아치웠던 순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금쪽 같은 외손주의 유산과 다 죽어가는 딸의 모습이라니요. 순영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이냐? 금수만도 못한 것들. 순영은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명자와 태호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정신은 이미 온전치 않았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순영은 넋이 나간 채 병원 근처 횡단보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딸이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순영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순영은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순영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유진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순영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엄마마저 잃은 것이죠. 유진은 엄마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집에 가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엄마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고독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태호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애도 못 지키는 팔자라더니 친정엄마까지 잡아먹네.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도장 찍어라. 명자의 말은 유진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차가운 엄마의 유골함이 가슴팍에 닿는 순간 유진의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죠. 이제 남은 것은 서늘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유진은 제일 먼저 엄마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목숨값으로 남겨준 이 돈은 이제 복수의 총알이 될 것입니다. 유진은 곧장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너머로 센터 사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돈다발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싹 다 긁어 모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박명자, 그 여자의 과거도 전부 파헤쳐 주세요. 사장은 유진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죠.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두둑했습니다. 태우와 세라가 호텔을 드나드는 적나라한 사진은 기본이었죠. 더 놀라운 건 명자의 과거였습니다. 사립중학교 교감 시절 저질렀던 채용 비리와 횡령, 그리고 태호의 명문대 편입을 위해 교수들에게 건넨 뒷거래 장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서류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명자와 외출 준비를 하던 태호 앞에 서류를 내던졌죠. 서류의 내용을 본 명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태호는 부들부들 떨며 유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미쳤어? 태호의 소리에 유진은 매섭게 웃었습니다. 미친 건 당신들이지. 이 서류들이 교육청이랑 회사 게시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명자는 자존심이 상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유진을 죽일 듯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깊게 잠든 틈을 타 명자는 소리 없이 유진의 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유진의 머리맡에 있던 핸드폰과 가방 속 서류들을 낚아챘죠. 그리고는 방 밖으로 나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정막을 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유진은 방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죠. 어머님, 문 열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명자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뒤를 조사해? 어디 거기서 평생 썩어봐라. 유진은 문고리를 돌리고 발로 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태연하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유진의 비명을 뒤로하고 그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기야, 오늘 저녁에 봐. 방해꾼은 이제 처리됐으니까. 태호는 아내가 갇혀있는 집을 나서며 가벼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감금 2일째 유진은 극심한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엄마의 죽음과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였죠. 명자는 하루에 한 번 식은 밥 한 덩이를 문틈으로 밀어넣으며 비웃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유진의 기운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는 문 아래에 얼굴을 대고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잊을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제야 문 밖에서 명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다 잊겠니? 없던 일로 하겠어? 유진은 바닥을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명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 찍어라. 위자료 청구 포기하고 예단비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이혼 서류다. 이것 찍으면 내보내주지.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분고분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유진이 살 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은 눈부신 빛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명자가 내민 이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명자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겼습니다. 유진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만찬을 대접하고 싶어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명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라니 기특하구나. 태호도 일찍 들어오라고 하마. 저녁 7시 정각 식탁 위에는 명자와 태호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명자는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진을 훑어보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갇혀있는 동안 깊이 반성했어요. 이제 태호 씨 보필하며 어머님 뜻대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의 파동이었죠. 명자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화려한 상자를 식탁 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빛 액체가 일렁이는 최고급 양주가 들어있었죠. 태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뭐야? 고급 양주잖아. 유진은 조심스럽게 병을 따며 대답했습니다. 태호 씨 승진하면 주려고 몰래 사두었던 거예요. 유진은 태호와 명자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코끝을 찔렀지만 명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마셔보자구나. 명자는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태호 역시 들뜬 표정으로 연거푸 잔을 비워냈죠. 유진은 그들의 잔이 빌 때마다 쉬지 않고 술을 따랐습니다. 이 술은 천천히 마시면 향이 안 살아요. 어머님, 한 잔 더 드세요. 유진의 다정한 권유에 명자는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실에는 혀 꼬인 소리와 천박한 웃음소리가 난무했습니다. 태호는 이미 눈이 풀린 채 세라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들의 추태를 묵묵히 지켜보며 술병을 비웠습니다. 마침내 명자가 식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태호 역시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코를 골기 시작했죠. 유진은 들고 있던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에서 미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 자리엔 서늘한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유진은 쓰러진 명자의 몸을 가볍게 넘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슬쩍 봐두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죠. 장롱 깊숙한 곳, 명자가 보물처럼 아끼는 자개함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함을 열었죠.
그 안에는 빼앗겼던 자신의 핸드폰과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증거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명자의 개인 금고 번호는 태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금고가 열리자 명자가 평생 비겁하게 모아온 비자금 장부와 고가의 황금 패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그것들을 미리 준비한 커다란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유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태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술 냄새와 구토 냄새가 섞인 그 모습은 고귀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추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유진은 구두 뒤축으로 태호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태호가 잠결에 신음하며 손을 휘저었지만 눈은 뜨지 못했죠. 태호 씨, 술 맛이 어때? 이게 당신들이 마시는 마지막 만찬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현관으로 걸어가 외투를 입었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이 이제는 무덤의 비석처럼 차갑게 보였습니다. 유진은 가방을 고쳐 메고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띠링 하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쓰러진 두 사람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유진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길게 숨을 내뱉었죠. 밤 공기는 지독하게 차가웠지만 유진의 가슴 속은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하고 뱃속의 아이를 잃고 방 안에 갇혀 짐승처럼 울부짖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어두운 도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집을 나선 유진은 제일 먼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유진에게 가장 안전한 작전 기지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걸터앉아 되찾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온 실시간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태호와 세라가 유진이 집을 나간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들고 있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방어할 때가 아니라 사냥할 때였죠. 유진은 우선 심부름센터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확보한 자료들 순차적으로 터뜨려 주세요. 하지만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재미없죠. 독이 서서히 몸에 퍼지듯 가장 아픈 곳부터 하나씩 건드려야 합니다. 유진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죠. 그저 목표물을 꿰뚫어 보는 포식자의 서늘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내연녀 세라였습니다. 유진은 세라가 가장 목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태호가 주는 경제적 풍요와 자신만이 태호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유진은 심부름센터를 통해 확보한 태호의 또 다른 양다리 정황을 세라에게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태호가 세라와 연애하는 도중에도 강남의 다른 유흥업소 여성과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와 결제 내역이었죠. 세라는 자신이 유진을 이겼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또 다른 피해자 후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세라의 핸드폰에 사진이 도착하자마자 예상대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태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세라가 태호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멀리서 촬영되었습니다. 유진은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차가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로 물어뜯으렴. 너희가 나누었던 그 더러운 사랑의 민낯이 그거야. 유진은 나직하게 은졸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유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였죠. 유진은 명자가 교감 시절 저질렀던 채용 비리 문건을 익명 제보 형식으로 교육청에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교사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렸죠. 명자의 집으로 교육청의 감사 예고 통지서가 날아든 날 명자는 사색이 되어 집안의 집기를 때려 부수었습니다. 유진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명자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는 음성까지 도청하며 기록했습니다. 명자는 유진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진 녹음기와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진은 명자가 극도로 불안해할 때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잠은 잘 오시나요?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그 빗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서 저는 잠을 못 자겠는데 말이죠. 유진의 목소리에 명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어디야? 당장 나타나. 유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제는 태호를 직접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유진은 태호가 공을 들이던 승진 심사위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태호의 외도 증거뿐만 아니라 태호가 회사 기밀 프로젝트 내용을 세라에게 과시하며 유출했던 대화록이 포함되어 있었죠. 도덕성 결여의 보안 위반까지 겹치면 태호의 직장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유진은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태호의 10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었죠.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하며 유진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호의 회사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내 게시판은 태호의 사생활과 비리에 대한 폭로로 도배되었죠. 태호는 회의 도중 인사팀으로 끌려갔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태호의 자부심은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그는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타이틀은 이제 주홍글씨가 되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태호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세라였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이미 태호의 연락처를 차단한 뒤였죠. 돈 없고 직장 잃은 태호는 그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다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그를 반기는 건 명자의 히스테리뿐이었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그깟 계집 하나 관리 못해서 이 사다를 만들어. 명자는 아들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유진은 그 광경을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명자가 유진을 가두었던 그 방에 이제는 명자 스스로 갇히게 만들 차례였죠. 유진은 명자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용했던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명자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었죠. 유진은 그들에게 법적 보호를 약속하며 명자의 횡령 증거를 증언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들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명자의 집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자는 잠옷 바람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죠. 화려했던 거실에는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모자는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집 건너편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예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죠. 아수라장이 된 집 안에는 태호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을 발견한 태호는 미친 듯이 달려들려 했지만 며칠간 굶고 술에 절은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유진은 그런 태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이제 겨우 시작이야. 당신이랑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 그 100배로 돌려받아야지. 태호는 유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빌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봐. 유진은 태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아기가 살려달라고 할 때 당신은 뭐 했어? 우리 엄마가 빗속에서 눈 감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격앙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죠. 분노는 계획을 망칠 뿐이니까요. 유진은 식탁 위에 이혼 판결문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명예 이전했던 아파트, 그리고 예단으로 가져간 돈 전부 다 회수할 거야. 당신들한테 남은 건 빚과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야.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태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유진의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명자가 수감된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명자는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푸석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칼만 남았죠. 명자는 유진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거긴 지낼 만하신가요? 아드님은 이제 집도 잃고 길거리에서 노숙 중이에요. 세라 씨는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명자는 거품을 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감추고 싶어 했던 그 더러운 과거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평생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걸 감옥 안에서 지켜보세요.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명자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유진은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유진은 낡은 책상 위에 엄마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이제 절반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유진은 엄마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유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엄마의 사랑과 죽은 아기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날 계획을 세우며 잠이 들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켰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보내온 추가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가 수감된 이후 그녀가 관리하던 비자금의 흐름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충복이었던 운전기사와 가사 도우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죠. 박명자 교감 시절부터 우리 가족을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 여자가 떼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유진은 그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하나씩 갈무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풀리는 순간 명자는 감옥 밖으로 영영 나오지 못할 운명이었죠. 동시에 유진은 세라의 뒤를 밟았습니다. 태호가 버려진 후 세라는 예상대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벌써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강남의 한 프라이빗 파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은 세라의 옆에 붙어 있는 중년 남자의 신상을 파악했죠. 그는 명자와도 인맥이 닿아 있는 부동산 큰손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끼리 만났네. 유진은 서늘하게 웃으며 세라의 새로운 스폰서에게 익명의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그 우편물 안에는 세라가 태호와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록과 명자와 공모해 유진을 감금했던 녹취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가 추구하던 화려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다시 한번 밑동부터 잘려나갔습니다. 며칠 뒤 세라는 강남 거리 한복판에서 스폰서의 부하들에게 끌려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모두 압수당했고 세라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지방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그녀가 누렸던 화려함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과정을 무표정하게 감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태호였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유진이 회수한 예단비와 아파트 자금은 태호에게 마지막 생존의 끈을 잘라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태호는 매일 밤 유진의 고시원 근처를 서성였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태호의 절규가 골목을 메웠지만 유진은 창문을 닫고 엄마의 일기장을 넘길 뿐이었죠. 일기장 속에는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노심초사하던 엄마의 애틋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글씨 위로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사람들이 가진 마지막 인간성까지 다 털어버릴 거니까. 유진은 명자가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교감 퇴임 시 챙겼던 뒷돈이 세탁되어 들어간 해외 계좌였죠. 유진은 이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명자의 마지막 탈출구였던 그 자금줄마저 차단되자 구치소의 명자는 실어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태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 앞으로 와. 태호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한달음에 달려왔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우산을 쓴 채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빗물에 젖어 덜덜 떨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겼어. 너만 있으면 돼. 태호의 말에 유진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고? 당신은 한 번도 나를 가진 적이 없어. 당신이 가진 건 당신의 탐욕뿐이었지. 유진은 품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이야.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비에 젖은 사진을 태호의 발 앞에 던졌죠. 태호는 사진을 주우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된 태호의 모습은 더 이상 건실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뒤로하고 유유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뒤에서 태호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이제 당신의 세상은 여기까지야. 유진은 우산을 낮게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 한복판에서 태호가 쓰러진 채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며 유진은 담담하게 샌드위치를 씹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 명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형량이었죠.
유진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 명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꼿꼿하던 명자의 등은 이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명자는 기절에 쓰러졌고 유진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법원 마당에서 유진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유골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유진은 엄마의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그 사람들 자기들이 지은 죄만큼 지옥에서 살 거야. 유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죠. 죽은 아기에게도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복수 끝냈어. 이제 할머니랑 좋은 곳에서 신나게 뛰어놀아. 납골당의 정막 속에서 유진은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유진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그녀는 명자에게서 회수한 자금 중 일부를 피해 교사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들을 가득 채운 그 공간은 유진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꽃을 다듬으며 유진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묻은 흙은 명자의 피보다 따뜻하고 고귀했으니까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꽃집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도 나쁜 남자의 아내도 아닌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말이죠. 퇴근길 유진은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해. 유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서늘한 포식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다시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꽃집 문을 닫고 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유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은 이제 없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유진은 매일 아침 엄마의 사진에 인사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